기생에 빠진 아들과 정승. 조선시대 황희정승의 아들 황수신은 글을 읽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지요. 하지만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어여쁜 연희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황수신은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연희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때 황희는 아들의 글 읽는 모습을 보려고 뜰에 나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황희는 두어 번 헛기침을 한 후 아들 수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또 어디를 간 게야? 황희는 하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요즘 아들 수신이가 어디에서 그리 자주 술에 취해 오는 것이냐? 대체 무슨 일이 있더냐? 하인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하인은 뜸을 들이더니 겨우 고개를 들고 대답하였지요. 도련님께서는 요즘 연이라는 기생의 집에 자주 들르십니다. 기생이라고 했느냐? 다음날 아침 황희는 아들 수신을 불렀습니다. 수신이 방으로 들어오자 황희는 준비해둔 회초리를 들었지요. 네 이놈,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하여도 모자라거늘 한낱 기생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냐? 아버지의 모습에 수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합의된 자로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종아리를 꺾어라. 황희는 회초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종아리는 점점 부풀어 올랐고 수신은 어금니를 깨물며 아픔을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다시는 기방에 가지 않겠노라. 약속하거라. 예,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수신의 말에 황희는 그제야 회초리를 놓았습니다. 수신은 아버지와 약속대로 며칠은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책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멍이 차츰 나아지자 글만 읽는 것이 따분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수신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연희의 집으로 갈 터이니 채비를 하거라. 하인은 깜짝 놀라 말하였지요. 도련님, 거기는 다시 안 가시겠다고 대감님과 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가면 큰일 나십니다. 이놈, 내 오늘만 살짝 갔다 올 테니 걱정 말고 앞장서거라. 하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끌고 나왔습니다. 수신은 말에 훌쩍 올라타더니 그대로 연희의 집으로 향하였지요. 수신의 말이 당도한 것을 본 연희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수신은 연희의 어여쁜 얼굴을 보자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라진 수신을 기다리던 황희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궐에 들어갈 때의 차림인 조복을 입은 다음 머리에는 정자관 대신 금량관을 썼습니다. 아니, 이 시각에 입걸이라도 하십니까? 수신의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지요. 수신이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 틀림없이 기방에 간 것일게요. 내 생각이 있으니 부인은 잠자코 두고 보시구려. 황희는 대문 앞에 서서 수신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너무 깊어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었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수신과 함께 돌아오던 하인이 대문 앞에 서 있는 황희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신은 술이 취한 나머지
반쯤 감은 눈으로 말 위에서 휘청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내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번쩍 든 수시는 어쩔 줄 몰라하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불호령을 내릴 줄 알았던 아버지가 수신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동안 당신을 자식이라 여겨왔지만 당신은 저를 아비로 생각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예?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지 않다니요? 저는 제 자식과 약조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수시는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모두 제 잘못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수시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제야 황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지요. 한 번 더 너를 믿어보마. 그만 들어가 쉬어라. 수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신이 너무 한심하여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수시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배은 망덕한 사람. 옛날 충남 태안에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움집을 벗어나지 못하였지요. 이렇게 되자 젊은이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고 매사에 의욕을 잃고 놀기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맥없이 앉아있는데 늙은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이 스님이 젊은이 앞으로 다가서며 부처님께 시주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에 젊은이가 화를 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에 와서 시주를 하라니 염치 없는 스님이 괘씸할 수밖에 없었지요. 시주할 것이 아무것도 없소. 스님은 보리쌀 반줌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그것도 없다고 하자 참 안 되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지요. 왜 그리 가난하게 사시오? 열심히 일하면 가난은 면할 수 있지 않소. 젊은이는 아무리 일해봐도 소용이 없다며 자기 처지를 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을 해도 재산은 불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일을 하기도 싫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동냥이나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도 스님처럼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녀야겠어요. 스님은 아무나 되는 줄 아시오? 내 가만 보니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선친의 묘가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소. 그러니 부친의 묘를 이장하는 것이 어떻소? 내가 맷자리를 잡아주는 곳에 이장하면 젊은이는 부자가 되고 또 벼슬 자리도 얻을 것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스님께서 좋은 자리를 좀 잡아주십시오. 젊은이는 조금 전과는 달리 스님에게 매달리다시피 간청했습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만 조건이 있소. 내가 선친의 맷자리를 잡아준 대로 묘를 쓰면 부자가 되고 벼슬을 하게 될 것이오. 그럼 그때 가서 돈 300냥만 나에게 주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부자만 된다면 300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소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지요. 계약서를 쓴 스님은 젊은이의 집 뒷산에 묘자리를 잡아주고 호련히 사라졌지요. 그로부터 수년 후 이 젊은이는 재산이 점점 넉넉해지게 되었고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과거에도 급제하여 원님이 되었지요. 늙은 스님의 예언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지요. 돈 100냥이 생기면 1000냥만큼 교만이 생기고 또 원님이 되더니 정승이나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한 남을 우습게 여기는가 하면 가난하고 지체 낮은 사람을 학대하곤 하였지요. 한편 맷자리를 잡아준 스님은 젊은이가 벼슬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을 알고 돈 300냥을 받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젊은이가 원님으로 있는 관가 앞에 가니 문지기가 버티고 서서 얼씬도 못하게 하였지요. 그러나 쉽게 물러설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문지기와 실랑이를 하였지요. 스님의 끈질긴 간청에 하는 수 없이 원님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잠시 후 문지기가 환한 얼굴로 나왔지요. 여보시오, 왜 나만 야단 맞게 만드시오? 원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요? 스님은 울분을 참으며 다시 문지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가면 나를 알아볼 것이오. 이것을 원님께 드리시오. 스님은 소매 주머니에서 몇 년 전 젊은이와 계약한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문지기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문지기가 씩씩거리며 나왔습니다. 여보시오, 누구 볼기 맞는 꼴을 보고 싶어 그러오? 그 문서를 보자마자 원님께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니 문서를 찢어버리고 당장 당신을 쫓아보내라고 야단이십니다. 이쯤 되자 스님은 원님의 못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몇 글자를 적어 문지기에게 다시 주었지요. 나 때문에 야단을 받아 미안하오. 한 번만 더 수고를 해주시오. 이 종이 쪽지를 원님께 갖다 드리면 이번에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오. 실소. 문지기는 한마디로 거절하고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엽전 10냥을 문지기 손에 쥐어주며 다시 사정을 하였지요. 문지기는 돈을 건네받고 쪽지를 가지고 원님에게 가서 전해주었습니다. 쪽지를 본 원님은 조금 전과 달리 얼굴색이 환해지면서 말씨도 부드럽고 상냥하게 문지기에게 물었지요. 스님이 어디 계시냐? 어서 빨리 이리 모셔오너라.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지요. 원님, 오늘 내가 원님을 찾아온 것은 돈 300냥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원님을 한번 만나 뵙고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선친의 묘를 지금의 위치에서 10걸음만 더 올렸으면 원님은 장차 이 나라의 정승이 될 것입니다. 스님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머금고 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러자 원님이 버선 발로 쫓아나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누구신가 했더니 스님께서 오셨군요. 내 깜빡 잊고 무례하게 스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자, 어서 오르시지요. 스님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쪽지의 내용대로 3일 후면
천묘하기 가장 좋은 날이니 선친의 묘를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사후로 원님은 부친의 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스님을 앞세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더니 10걸음을 재고 발을 멈추었지요. 스님이 잡아준 대로 이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묘를 파헤치는 순간 지금껏 보지 못한 이상한 새 한 마리가 부르르 떨며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땅속에서 새가 살다니. 일꾼들이 넋을 잃고 서 있자 스님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0냥이 날아가는구먼. 그제야 원님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웃으며 내려가는 스님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배은망덕한 자기 실수를 후회한들 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원님은 자기 잘못이 들통나서 원 자리에서 쫓겨났고 가산도 몰수되어 옛날 가난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매일 춤을 추는 총각. 옛날 산속 깊은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살림살이는 어려웠지만 총각은 행복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살면 어때?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복이지. 그런 생각만 하면 총각은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속을 헤매 다니며 나무를 할 때에나 밭을 갈 때에도 건강한 부모님만 생각하면 흐뭇하였지요. 그런 아들이 너무나 듬직하여 부모님들도 늘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툇마루에 나와 걸터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왠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신가요? 총각이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니 어머니도 얼굴이 밝지 않았지요. 예전엔 웃음이 많던 부모님이 언제부터인가 말을 잃고 먼 산이나 바라보면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꼬박꼬박 잘 드시던 식사도 어느 때부터인가 많이 남기는 것이었지요. 총각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입을 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오 무렵 글을 읽던 총각은 바깥에서 갑작스레 들려오는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달려나가 보았습니다. 저거 좀 보게.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뜻밖에도 어머니 아버지는 문 옆에 기대어 서서 집 앞으로 지나가는 놀이패와 어릿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놀이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총각은 무언가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그동안 너무 심심하셨던 것이야. 그랬어요. 청년이 살던 마을은 너무 깊숙한 산골이어서 재미있는 일들이 통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친구도 없었고 마땅한 놀잇감도 없었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외로웠고 웃음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야겠어.
옛 어른들도 웃으면 오래 산다고 했으니. 그리고 다음 날 청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옷감을 잘라 옷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전날 집 앞을 지나던 놀이패의 어릿광대가 입던 옷과 같은 옷이었지요. 청년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빨강 파랑 분장을 하고 부모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좀 보게. 총각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는 듯 하더니 욱숙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들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엉성한 춤솜씨가 더더욱 우스웠지요. 늙은 아버지는 배꼽을 부여잡았고 어머니는 웃다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어머니 아버지 웃음소리를 듣자 더욱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럴수록 어머니 아버지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지요. 어머니 아버지 웃음소리에 청년의 마음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청년 역시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청년의 부모님들은 매일 웃음을 그치지 않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괴물을 낚은 남자. 아주 오래전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먼 곳으로 길을 떠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가던 남자들은 풀이 우거진 물 웅덩이를 발견하였지요. 물 웅덩이 둘레에는 갈대가 가득했습니다. 남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갈대 뿌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였지요. 그래서 갈대 뿌리를 모아 마을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남자들은 물 웅덩이로 들어가 갈대를 뽑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여자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 가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려와 이 일을 하라고 하고 우리는 낚시를 하는 게 어떨까? 이 말에 다른 남자들이 맞장구를 쳤지요. 그래서 남자들은 낚싯줄과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벌레를 미끼로 썼습니다. 단 한 사람, 저녁 먹을 거리로 날고기를 가져왔던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이 남자는 다른 사람 몰래 날고기를 미끼로 써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낚싯줄을 들여온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리지 않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지요. 바로 그때 날고기를 미끼로 쓴 남자의 낚싯줄이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큰 물고기가 걸렸다고 생각하며 줄을 꽉 잡았지요. 물고기의 힘이 너무 세서 제대로 버티고 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와줘. 힘이 너무 세. 남자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낚싯줄에 걸린 것을 보고는 모두 덜덜 떨며 겁을 먹었습니다. 낚싯줄에 걸린 것은 길고 넓은 꼬리와 2개의 뿔을 가진 괴물이었지요. 그 괴물은 말로만 듣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괴물 버닙의 새끼였습니다. 사람들은 버닙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늪에 산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봐, 그냥 낚싯줄을 놓으라고. 놀란 사람들이 소리를 쳤지만 남자는 낚싯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버닙 새끼를 잡겠다며 벼텄지요. 어미 버닙이 새끼 버닙을 구하려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남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을 던지며 어미를 쫓았지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저 친구가 자기 아내에게 약속했대.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가겠다고. 그래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마침내 남자는 버닙 새끼를 잡아 마을로 향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슬픔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버닙 새끼를 잡은 남자와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마을로 향한 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왜 늪에 물이 불어나는 거지? 비도 오지 않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놀라는 와중에도 늪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멀뚱멀뚱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닙 새끼를 잡은 남자가 가장 빨리 달렸지요. 사람들은 높은 산을 넘어 마을에 다다를 때까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며 남자들이 소리쳤지요. 물이 넘친다. 빨리 피해. 평화롭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불어난 늪의 물은 곧 마을로 밀려들었지요. 버닙 새끼를 잡은 남자도 물을 피해 달아났지만 곧 그의 발도 물에 잠기고 말았지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 발이 새의 갈고리 발톱 모양으로 변하였지요. 그러더니 서서히 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검은 백조가 되어 새끼 버닙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는 남자로부터 새끼를 낚아채 자신이 살던 늪으로 돌아갔지요. 그러자 마을을 뒤덮었던 물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아휴, 정말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네. 사람들은 본디 모습을 찾은 마을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버닙을 잡았던 남자는 다시 사람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어미에게서 새끼를 억지로 떼어놓은 벌을 받은 것이지요. 욕심쟁이 부자와 아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바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이는 소와 말 등을 셀 수 없이 많이 가진 큰 부자였지만 무척 깍쟁이였지요. 바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소홀히 대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지요. 하지만 딱 한 사람, 바이만은 나그네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질고 총명하기로 이름난 아르다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바이를 찾아갔지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아르다가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날이 이미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아르다는 먼저 문틈으로 바이 집 안의 모습을 살폈지요. 마당 한가운데 있는 화덕 위에는 커다란 쇠솥에 담긴 물이 끓고 있었고 그 옆에서 바이가 말고기로 소시지를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이 안에는 빵 가루를 붙이고 아들은 말 머리를 불에 굽고 딸은 꿩의 털을 뽑고 있었지요. 아르다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그런데 아르다의 인사소리에 바위와 식구들은 먹을 것을 숨기기에 바빴지요.
하지만 아르다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르다와 딱 마주친 바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입니까? 아르다 선생 아닙니까? 바이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아르다에게 인사를 하였지요. 오시는 길에 별일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지요. 어떤 일부터 이야기해 드려야 하나? 아르다는 둘레를 두리번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길 한가운데 커다란 뱀이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나에게 목을 치켜들며 덤비더군요. 그 뱀이 얼마나 큰가 하면 당신이 옷 밑에 숨긴 소시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 올렸지요. 이 돌의 크기는 당신 아들이 감춘 말머리만 하고요. 급하니 무거운 느낌도 들지 않더군요. 그 큰 돌로 내리쳤더니 다행히 뱀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는데 마치 당신 아내가 엉덩이 밑에 감춘 빵 가루처럼 부서졌지요. 믿지 못하는 얼굴이로군요.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당신 딸이 감춘 꽝처럼 털이 모두 뜯겨 나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바이는 창피하여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이는 자기와 식구들이 들고 있던 소시지와 말머리, 꽝을 모두 솥 안에 던져놓고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5달 동안만 삶거라. 물론 아르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이 자리에 10달만 앉아있겠소. 아르다는 신을 벗어 베고 누워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자, 그만 다들 가서 자라고. 바이의 말에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요. 조금 뒤 아르다는 가만히 일어나 솥 안에 있던 음식을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배가 부른 아르다는 정말 잠을 잤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 식구들이 살며시 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뼈다귀만 남았잖아. 다음 날이 되어도 아르다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르다는 먼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타고 온 말이 독풀을 먹었다고 속여서 말을 잡아먹자. 바이와 식구들은 아르다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지요. 다음 날 바이는 계획대로 아르다의 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르다가 막 소리를 질렀지요. 아니, 이 일을 어쩐단 말이오. 그 말은 당신 말이지 내 말이 아니오. 사실 지난밤 바이의 계획을 몰래 들은 아르다가 자기 말 이마에 있던 흰 털을 수트로 칠하고 바이의 말 한가운데 한 마리의 이마에 흰 분칠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이는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아르다에게 따질 수도 없었지요. 난 이제 그만 떠나야겠소. 떠나기 전에 낡은 구두를 고쳤으면 하는데 비즈를 좀 빌려주겠소. 아르다가 떠나겠다고 하자 바이는 무척 반겼지요. 빌려주다니 아주 가져가시오. 마침 가축을 돌보러 나가려던 바이는 아르다를 서둘러 내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란 가죽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송곳이기도 했지만 바이의 딸 이름이기도 하였지요. 들으셨지요? 비즈를 가져가라는 말을. 그러니 나는 당신 딸을 데려가겠소. 말도 안 돼요. 내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아르다의 말에 바이 아내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아르다는 이미 멀어져 간 바이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당신 아내가 비즈를 안 주는데.
아르다가 달라는 비즈가 딸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바이는 귀찮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라고! 그냥 줘! 바이의 말에 그의 아내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르다는 비즈를 말에 태우고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점을 잘 치는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청개구리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생긴 것은 멀쩡한데 도무지 미련하여 아무 일도 할 줄 몰랐지요. 15살이 되도록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그만 역정이 나서 내쫓았지요. 이 녀석 당장 나가 돈이나 벌어오너라. 그래서 청개구리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워낙 미련퉁이라 쫓겨나도 무슨 할 일이 없었지요. 그냥 우두커니 길가에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길가에 서 있으니 웬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오다가 청개구리를 보더니 반색을 하였지요. 네가 바로 그 용하다는 점쟁이로구나. 어서 가자. 마침 그 집에서 큰 돈을 잃어버려 점쟁이를 구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근방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점쟁이를 찾으러 가는 길에 청개구리를 만난 것이지요. 청개구리를 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영문도 모르고 그 집에 끌려갔지요. 집에 가보니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음식을 많이 차려두었습니다. 청개구리가 멍석에 앉긴 했는데 도무지 뭘 알아야 점을 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배는 대로 주워 삼겼지요. 마침 눈앞에 커다란 떡시루가 있고 거기 금방 쪄낸 백설기에 김이 무럭무럭 났습니다. 그걸 보고서 혼자 중얼중얼 하였지요. 얼기설기 백설기 무럭무럭 김무럭. 시루에 얼기설기 백설기가 잔뜩 들어있고 거기서 김이 무럭무럭 나니 그런 것이지요. 다른 말은 할 줄도 모르니 그 말만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얼기설기 백설기 무럭무럭 김무럭. 그런데 그때 돈 훔쳐간 도둑이 마침 그 자리에 왔습니다. 도둑이 둘인데 그 이름이 뭔고 하니 하나는 백설기고 또 하나는 김무럭이었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딴 말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 이름을 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얼마나 용한 점쟁이인지 우리 이름을 다 알아버렸구나. 이러다가 잡히는 날에는 경을 치게 생겼구나. 그만 혼이 다 빠져서 훔쳐간 돈을 꾸러미째 냅다 집어던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한참 점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잃었던 돈꾸러미가 덜컥 눈앞에 떨어진 것이지요. 주인 집에서는 용한 점쟁이 덕분이라고 찾은 돈 반을 뚝 잘라 주었습니다. 청개구리가 얼떨결에 점을 잘 치고 돈을 많이 벌었지요. 청개구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난데없는 도적대가 나타나 길을 턱 막아섰습니다. 도적 두목이 썩 나타나더니 네가 바로 용한 점쟁이렸다. 이 주먹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혀라. 하고 주먹을 불쑥 내밀었어요. 청개구리 점을 잘 친다고 개새 소문이 났는지 별의별 일이 다 생겼지요. 그나저나 그 주먹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깜깜하니 혼잣말을 하였지요. 이제 청개구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도적 두목이
깜짝 놀래며 손을 쫙 폈습니다.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있지 뭐예요. 참 용하게 알아맞힌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더 잘 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르릉 깃털. 옛날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커가면서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밤낮 활만 쏘았지요. 서너 살 먹어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활을 쏘던 것이 나이 20살이 되도록 활만 쏘았답니다. 나이 20살이 되도록 배운 것이라고는 활 쏘는 것밖에 없었지요. 글이라고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못 배웠으니 아버지가 보다 못해 역정을 내었습니다. 너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 당장 나가거라. 나가서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거라.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꼴을 봐서는 정승사위가 아니라 정승내 종노릇도 못할 것 같으니 정신을 차리거든 돌아오라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이놈은 그 말을 고지 들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말대로 정승사위가 되어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산길을 가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갔지요. 그런데 우는 소리가 시르릉 시르릉 하였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아 시르릉 새를 한 마리 잡았지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 먹고 다시 길을 가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몸에서 시르릉 시르릉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소리가 났지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온 몸을 샅샅이 뒤졌더니 저고리 섭에 시르릉새 깃털이 하나 묻어 있었지요. 그걸 떼내니 걸음을 걸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났답니다. 깃털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 것이지요. 참 이상도 하다 싶어서 그 깃털을 끈으로 잘 묶어 활대에 매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또 가는데 다른 산을 넘다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삐죽삐죽하고 울면서 날아갔지요. 마침 또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놈도 활을 쏘아 잡았답니다. 구워 먹고 가는데 이번에는 길을 걸을 때마다 제 몸에서 삐죽삐죽하고 소리가 났지요. 또 깃털이 묻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삐죽 깃털도 활대에 묶어 가지고 갔지요. 또 가다 보니 이번에는 난생 처음 보는 새가 한락뿡 한락뿡 하고 날아가기에 그놈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라뿐 깃털도 활대에 묶어 가지고 갔지요. 이렇게 시르릉 깃털, 삐죽 깃털, 한라뿐 깃털을 가지고 가다 보니 서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골에서 쓸만한 놈이 왔다고 어서 대감께 여쭈거라 하고 제법 하인들에게 호령을 하였지요. 하인들이 보니 뭐 행색도 꾀재재한 떡거머리가 하나 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답자는 놈이니까 그냥 쫓아내려고 하였지요. 그러니 그 놈이 활을 딱 겨누어서 하인들 중 힘 꽤나 쓰는 걸로 보이는 놈의 상투 끝을 화살로 꿰버렸습니다. 하인들이 다들 슬슬 꽁무니를 빼니 이 사람이 활개를 치며 들어갔지요. 정승이 보니 활솜씨는 그만하면 쓸만하겠다 생각하였지요.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게야? 갈 곳 없는 떠돌이온데
대감 댁에서 머슴이라도 살려고 왔습니다. 다른 재주는 없으나 활은 그런대로 쏩니다. 그래서 정승이 제 집에 두고 마당을 쓸게 하였지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정승집 머슴이 되어서 마당을 쓸다가 가끔 정승이 사냥을 나가면 따라가서 활이나 쏘며 지냈습니다. 정승집 머슴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승 사위 될 일만 남았는데 머슴 되기야 쉽지만 사위 되기가 어디 쉬운가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망나니요. 상대는 정승인데 말이지요. 그러니 마당이나 부지런히 쓸면서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정승 딸이 가마를 타고 나들이를 가게 되었지요. 이 사람이 가마꾼 하나를 슬슬 구슬려서 제가 가마를 맸습니다. 가마를 메고 가다가 쉴 참에 정승 딸이 가마에서 내리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깃털 3개를 정승 딸 저고리의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정승 딸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시르릉 삐죽 한라뿡 하고 새소리가 진동을 하였지요. 깜짝 놀라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걷기만 하면 그런 소리가 나니 참 야단이 났습니다. 정승 딸은 그만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 들어 누워 버렸지요. 정승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점쟁이, 무당을 모두 불러다가 약을 쓰고 침을 놓고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느라고 조용한 날이 없었지요. 제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 점장이, 무당도 다 두 손 들고 내빼 버렸습니다. 하다 안 되니 누구든 우리 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 삼겠노라 하고 방을 내다 걸었습니다. 총각이 그때를 기다려 정승을 뵙고 말하였지요. 대감마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이고 무당이고 다 낮아빠지는 판국에 머슴이 큰 소리를 치고 나니 안 믿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고쳐보라고 하였지요.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치면 약속대로 사위를 삼으시는 거지요. 정승인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느냐. 어서 고치기나 해라. 그 대신 못 고치면 혼찌검이 날 줄 알아. 이렇게 하여 총각이 정승 딸의 병을 고치는데 이것저것 살피고 진맥을 하는 척하다가 저고리 안 주머니에서 한락붕새 깃털 하나만 슬쩍 빼내었지요. 그러고 나서 어디 한번 걸어보라고 하였지요. 딸이 일어나 걸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 가지는 고쳐졌습니다. 이제는 시르릉 삐죽 소리만 났지요. 이만해도 한 가지는 줄어들었으니 그게 어디예요. 정승집 식구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정승집에서는 이 총각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며칠 대접을 잘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삐죽새 깃털을 슬쩍 빼놓았지요.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두 가지가 줄어서 시르릉 시르릉 소리만 났습니다. 정승 집에서는 대접이 더 극진해지고 어서 빨리 나머지 하나도 고쳐달라고 성하였지요. 이 총각이 며칠 더 뜸을 들여가지고 시르릉새 깃털마저도 마저 빼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아무 소리도 안 났지요. 이렇게 병을 모두 고쳐 놓았으니 약속대로 장가를 들어줘야지요.
안 그래도 정승딸이 걸음을 걸으면 시르릉 삐쭉 한락뿡 한다고 장안의 소문이 다 퍼져서 번듯한 사위 보기는 글러먹은 판국이니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승 사위가 돼가지고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저는 말을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고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죽지나 않았는지 근심하고 있던 차에 아들이 정승 사위가 돼가지고 돌아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이에 철이 들어서 농사도 잘 짓고 글도 배우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효도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개미와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하였지만 남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였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싣고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쫓아오면서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고 다시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깨비에게 홀렸나? 할아버지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화가 난 할아버지는 작대기를 들어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네 이놈,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그때 빨간 여우 한 마리가 깨갱 소리를 내었지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작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우는 쏜살같이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지요. 그럼 그렇지. 잘못했다가는 여우에게 홀릴 뻔하였구나. 할아버지의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고갯길을 내려갔지요. 얼마쯤 가다 보니 소나무 가지에 수건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우놈의 짓이 분명하구나. 저 수건은 내가 가져가야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여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수건이 소나무 가지에 걸려있던 거예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이 수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우 수건을 머리에 써 보았지요. 말만 여우 수건이지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디 나도 한번 써봅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수건을 빼앗아 목에 걸어보았지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가늘고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할아버지가 작은 개미로 변한 것입니다. 아이고, 영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지요. 영감, 어서 수건을 벗어봐요. 수건을 벗자 작아졌던 할아버지의 몸이 다시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건을 만지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그때 마침 나라에서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이 먹지도 주무시지도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를 어쩐담 이웃나라 임금과 지혜를 겨루기로 했는데 임금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겨루기에서 지게 되면 나라의 절반을 내놓기로 했던 것이지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할아버지가 사는 산골까지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소문을 듣고 대궐로 찾아갔지요. 임금님, 조금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할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두 나라 임금의 지혜 겨루기 날이 다가왔지요. 문제는 두 임금님의 몸에 품고 있는 것을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몰래 여우 수건을 들고 이웃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점쟁이를 데리고 떠난다고 하였지요. 그 점쟁이는 무엇이든 척척 알아맞힌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점쟁이 겨드랑이 밑에 있는 사마귀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이웃 나라에서는 승리를 기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점쟁이는 집에 돌아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이때 할아버지는 여우수건을 목에 둘러 작은 개미로 변했습니다. 개미가 된 할아버지는 점쟁이의 겨드랑이 밑으로 기어가 사마귀를 떼어내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윽고 지혜 겨루기 날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건을 목에 두르고 개미로 다시 변하였지요. 개미로 변한 할아버지는 이웃 나라 임금님의 품속으로 기어갔습니다. 이웃 나라 임금님은 작은 칼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빠져나와 지혜 겨루기 장소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헐레벌떡 뛰어왔지요. 그러고는 임금님의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이웃나라 임금님의 품속엔 작은 칼이 있습니다. 임금은 알았다는 듯 입을 꾹 다물었지요. 자, 시작합시다. 제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맞추어 보시지요. 이웃나라 임금님이 먼저 물었지요. 작은 칼입니다. 임금님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웃나라 임금님은 깜짝 놀라 새파랗게 질렸지요. 과연 그렇소. 어쩌면 귀신같이 알아맞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가진 것을 알아맞힐 차례입니다. 이웃나라 점쟁이는 몸을 벌벌 떨며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웃나라 임금님은 지혜 겨루기에서 지고 말았지요. 임금님은 할아버지에게 큰 상을 내리고 높은 벼슬도 주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